예, 시간 전략을 위해서 바로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초상화라는 것은 닮게 그리고자 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도 초상화를 그릴 때는 닮게 그리려고 하고 동양의 화가들도 닮게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같은데 두 초상화를 비교하면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자, 알브레히트 뒤러, 독일 르네상스의 천재인 이 뒤러가 얼굴 한쪽은 밝고 한쪽에 수검댕이 칠했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서양 초상화를 보면 얼굴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고 명암법이라는 걸로 그립니다.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한쪽 밝고 어둡게 명암법으로 그린 그림이 중국, 한국, 일본을 통틀어서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연습해 본 그림도 없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서양과 동양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검은 동자에 하얀 점 반짝이는 광점을 찍었네요. 우리가 눈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검은 동자에 흰 점이 보이는데 창문이 축소돼서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검은 동자에 흰 점을 찍어서 눈동자를 나타낸 그림이 중국, 한국, 일본을 통틀어서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연습해 본 그림도 없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어떤 몇 가지를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서양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리느냐? 서양 사람들은 본대로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 그리려고 그러는데 이쪽이 밝고 이쪽이 어두운 겁니다. 그늘져서. 그럼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5년 후에 다시 와서 그리는데 이번에는 돌아 앉아서 이쪽이 밝고 이쪽이 어두우면은 그렇게 그립니다. 보이는 대로 그려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왜 이렇게 그리느냐? 그림자 있는 거 다 알죠? 저 그림자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뵈니까 지금 그림자가 얼굴에 다 있는데 왜 안 그리느냐? 초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여실히 그대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그림자는 그 사람 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현상이지 제가 여기 검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 사람을 그리는데 이 사람이 같지도 않은 그림자를 그립니까? 그래서 그림자 빼고 그리는 거예요. 검은 동자에 흰 점이 있는 거 눈에 보이지만 왜 안 그리느냐? 그것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그 사람이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본질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빼고 그립니다. 그 대신 눈썹이 몇 개인가? 수염 가닥은 어떤가? 아, 여기 좀 검정 수염이 조금 몇 가닥 더 있네?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진 특징을 그대로 잘 있는 대로 나타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스타일이 다르게 됩니다. 목적은 같은데 하는 짓이 다른 일이 동양과 서양에 많이 있고 또 중국과 일본과도 다른 우리 한국만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인이 뭔가, 우리 한국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서양 사람들은 건물을 그릴 때 앞에 벽은 높고 뒤에 벽은 짧게 그립니다. 설마 이 건물이 삐뚤어진 지붕으로 된 건물을 그린 건 아니겠죠.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건물을 그릴 때 투시 원근법이라는 걸로 그립니다. 언제부터? 3만 년 전에 건물이 없었기망정이지 그때 건물이 있어서는 그때도 이렇게 그립니다. 서양 사람들은 날 때부터 이렇게 그려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앞에 기둥과 뒤에 기둥이 같거나 아니면 뒤에 기둥이 더 긴 역원근법으로 그릴지언정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은 중국, 한국, 일본을 통틀어서 단 한 점도 없어요. 연습해 본 그림도 없어요. 지금도 싫어해요. 우리가 지금 학교 교육을 통해서 투시 원근법을 배웠지만 마음속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다른 본질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한국인을 이해하고 한국 문화에 있어서 한국 성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유럽인 화가들은 스페인에 있는 건가요? 3만 년 전에 사자를 그리는데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잘 그렸어요. 이런 정도의 솜씨는 우리나라의 지금 미술대학의 학생들도 드물어요.
예. 근데 3만 년 전에 그때 구석기 쓸 때예요. 구석기. 신석기도 아니고. 그때 예, 사자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아주 잘 그리는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는 이보다 4,000년 전에 3만 7천년 전, 3만 4천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 섬에서 나온 예, 동굴 벽화가 똑같은 목적이 같습니다. 다 짐승을 그리고 염소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사가들은 야, 미술사가 동양에서 4,000년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서양에서는 3만 년 전에 나왔는데 여기 3만 4천년 전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더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말도 하시지만 사실 이 그림을 그리는 뇌와 이 그림을 그리는 뇌는 달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그림은 왼쪽 뇌를 써서 그리는 그림이고 이건 오른쪽 뇌를 써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 그런 것도 알면은 그러면 내가 그리는 스타일은 오른쪽 뇌가 그리는 건가 왼쪽 뇌가 그리는 건가 이런 걸 알면은 자기 자신을 아는데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은 보이는 대로 그걸 봤던 것을 잘 기억했다가 그 기억한 것을 그대로 변형 없이 꺼내서 예, 그린 거죠. 예. 그 우리의 시각 중추는 요 뒷꼭지 여기입니다. 뇌에서. 유럽인들은 우리는 이게 동양인 뇌예요. 뒷꼭지가 납작한데 유럽인들은 뒷꼭지가 종재기 하나 엎어놓은 것처럼 볼록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예,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볼록하냐면 뇌세포가 동양인 여기 적은 사람보다 뇌세포가 3배나 많아요. 예, 시각중추의 뇌세포가 3배나 많기 때문에 예, 보통 때는 표가 안 나지만 어떤 특정한 일, 시각중추를 진짜 써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예, 차이가 나게 마련이죠. 예, 그리고 전두엽도 훨씬 커요. 이게 동양인 뇌와 서양인 뇌를 비교한 건데 단지 모양만으로 보면 뒤통수가 이렇게 나왔고요. 앞에 전두엽도 큽니다. 유럽인들이. 그 대신 옆머리가 작아요. 예, 옆머리는 청각중추가 있는 곳이죠. 이 청각중추가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3배 많아요. 예, 그러니까 총량은 같은데 이렇게 있는 부위가 달라서 예, 결과적으로 이 뇌를 써서 하는 일에 있어서 차이가 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생긴 뇌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결혼하잖아요. 예, 와서 동양인하고 결혼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모든 동물은 4km 이내 이성과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km 이내에서 결혼하다 보니까 어떤 조금 그 집단의 많은 유전자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동양인과 유럽인은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점점 차이가 많아지게 돼서 지금은 이런 차이를 갖게 됐고 이 뇌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그 뇌가 현재 우리의 뇌까지 유전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네, 유럽인들은 요 뇌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그리는 그림과 동양인들이 그리는 그림은 뇌의 우열 차이에서부터 비롯됐고 이것이 이미 구석기 시대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서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서양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게 할 건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본대로 그림을 그리는 능력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런 능력을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반도 여기 지구가 이렇게 넓은데 여기에 국한돼서 나타납니다. 슬라브족에게도 없어요. 슬라브족들이 이걸 하는 거는 배워서 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알아서 하는 것은 요 지역 사람 출신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3% 나와요. 근데 3% 가지고는 투시원근법적인 그림, 보이는 대로 그리는 그림을 미술사에서 만들지 못했어요. 3% 사람이 모두 화가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많아서 8% 나옵니다. 중국은 6% 나옵니다. 그래도 6%, 8% 가지고는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적어도 그 집단에 어떤 특정 유전자가 25%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3%밖에 안 되는데 언제 25%가 되겠어요? 좋다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대신 유럽인이 갖지 않은 다른 걸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서로 교환도 하고, 예, 이렇게 해가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동양 그림이죠. 동양화죠. 우리 조상님들은 8월 추석 때가 되면 8월 달에 이런 그림을 그려 붙입니다. 이런 그림이 뭐냐? 기러기가 갈대밭에 앉아 있는데 보름달이 떠 있군요. 이런 그림을 몇백 년 동안 집집마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이치에 맞지 않아요. 보름달 뜰 때 8월 보름에 기러기 아직 오지 않습니다. 예, 기러기가 오려면 이보다도 한 달, 두 달 더 늦게 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생태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데 이런 그림을 몇백 년 동안 집집마다 붙여놨느냐? 그림 붙여놓는 사람이면 그래도 또 좀 안다는 사람인데 왜 안다는 사람이 그렇게 했겠느냐? 예, 우리 조상님들은 갈대로 이것이 늙을로하고 의미 같고 기러기 안 이것이 편한 안하고 의미 닮고 달이 달월이 명나라 때 락하고 의미 닮았어요. 그래서 갈대와 기러기와 달을 그리면 노후알락이라는 뜻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 기러기 잡아먹으면 노후알락하게 되는 거 아니고 달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노후알락하게 되는 게 아닌데 우리 조상님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엉뚱할 수도 있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집마다 몇백 년 동안 그거 그럴듯하구만 하고서 그림을 선물하고 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았어요. 예. 그러면 예, 이게 단지 읽는 소리가 같다는 점 때문에 이런 문화를 만든 거죠. 예, 이런 건 서양에는 없습니다. 예, 서양에서는 음을 이용해서 의미를 만드는 이런 일을 하기는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순장난으로 하든지 아주 가볍게 하는 거지 우리처럼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이런 걸 엮어서 동양화 읽는 법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서양에서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화 읽는 법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런데 동양 그림의 주제가 한 200개 정도 되고 서양 그림의 주제가 한 600개 되는데 둘 중에 한 개도 중복되는 주제가 없어요. 예?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림 그릴 때는 다 멋있게 보이라고 그 속에 의미를 넣을 때는 뭔가 의미가 좋으라고 하는 건데 한 개도 같은 게 없어요. 한 개도. 심지어 동양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귀를 뜻하는 그림 서양에 없어요. 예, 부귀를 뜻하는 그림이 없다고요. 예,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왜 다를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다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후손들을 가리키니까 뭘 말을 할 수가 있죠. 제가 교육대학에서 미술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는 학생은 대개 이런 용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다는 게 뭐냐면 색깔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평면적으로 그리는 걸 좋아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형태적으로 그리고 하는 사람하고 얼굴도 다른데 그림을 너 이런 그림 그려봐라. 속말로 죽어도 못 그려요. 안 돼요. 안 돼. 예. 흉내를 내서 그리더라도 좋아하지 않아요. 예. 얘는 이런 그림을 좋아하지 이런 그림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하라고 그러면 하긴 해요. 그러나 좋아서 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잘. 예. 본인이 바꾸려고 하면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 여간에서 바뀌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확대하게 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 모여서 이런 문화를 이루고 이런 걸 좋아하면서 살고 이런 선택을 할 때는 우리 한국인이 뭔가 그게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역사를 통해서 불변하는 점이 있잖아요. 이런 점이 요인이 뭔가 원인이 뭔가 이런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는 원래 이제 동양화가 전문이에요. 그래서 동양화과 대학에 들어갔는데 해부학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3학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가정 방문을 다니실 때 읍내 사는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때는 뭐 버스도 없고 자전거 타고 다닐 때도 아니고 전부 10리, 20리를 다 걸어 다니실 때니까 미혼의 여자 선생님이 혼자 가정 방문을 어디 다닐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읍내 사는 남학생인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때 이분이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 뭐 그건 자기가 읽은 문학 작품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그 훌륭한 선생님의 감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께서 저는 누나도 없고 형도 없고 어디 감화를 받을 곳이 없는데 이 선생님께서 너는 미술의 소질이 있으니 다빈치 같은 화가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셨습니다. 사실 다빈치는 지금 전공으로 말하면 기술자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다빈치가 화가라고 알고 있었고 선생님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너는 다빈치 같은 화가가 되면 좋겠다. 근데 다빈치는 훌륭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 해부학도 공부했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해주셨는데 그때 뭐 제가 해부학이 뭔지 알겠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러나 이 선생님 말씀이 머리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해부학을 해야 된다. 이게 머리에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뭐 집에서 닭 같은 거 잡으면 제가 먼저 해부부터 하고 또 웬만한 집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여자 식구들을 위해서 염소를 잡고 또 남자 식구를 위해서 해도 되나? 개도 한 마리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옛날 전통 문화가 있었죠. 그러면 제가 먼저 해부하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꽤 이제 해부학 지식이 있었습니다. 대학 들어가서는 더 열심히 해서 뭐 방학 때는 이제 더 열심히 하고요. 또 대학교 2학년 때는 제가 책도 한 권 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술대학에는 미술해부학이라는 전공 필수 과목이 있어서 미술대학생은 그거 학점 따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교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그때 해부학 공부를 꽤 많이 한 사람에 속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 그때 인재가 너무 없을 때니까 제가 68학번인데 68년도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 네 노트만 복사해도 책 한 권 되겠다. 책 하나 내라. 그런데 마침 아주 원시적인 제록스 복사기가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제 노트를 진짜 복사해가지고 책을 내서 전국의 미술대학에서 다 제가 낸 그 책을 교재로 썼습니다. 그 이제 진짜 사람도 해부하고 해야겠는데 마침 가톨릭 의과대학에서 조교를 모집한다는 공채 공고가 한국일보에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거 다 싸들고 가서 응모를 했죠. 운 좋게 주임 교수님께서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리고 테스트 해보니까 용어도 다 알고 책도 한 권 냈고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저를 조교로 채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해부학자에 입문을 해서 제가 한국에서 쉬운 4번째 해부학자입니다. 지금까지 많지 않아요. 지금도 해부학자가 지금도 몇백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이제 한국의 미술 해부학 또 일본의 미술 해부학 뭐 이런데 왕래해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빈치가 저는 화가인 줄 알고 그림을 그렸고 해부학자니까 해부학을 했고 다빈치가 발명가라서 저도 또 발명을 합니다. 그러나 돈 되는 발명은 하나도 없어요. 원래 발명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돈 쓰는 겁니다. 돈을 벌으려면 대량 생산을 해서 기업체에서 대량 생산을 해야 돈이 되지 한 개씩 두 개씩 만들어서 돈이 되지 않아요. 돈만 듭니다. 다빈치도 발명 많이 했는데 실제로 만든 건 별로 없고 노트에다가 메모만 한 거예요. 근데 워낙 천재니까 그 메모 스케치대로 만들면 시계가 짝깍짝깍 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죠. 또 알고 보니까 다빈치의 직업이 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발명을 해가지고 돈 벌고 살 수가 없죠. 또 그림을 그렸지만 화가 모나리자 그리는데 2년 걸렸다는데 여자 얼굴 하나 그려주고 2년 걸리면 그 얼마를 받아서 먹고 살아요. 그리고 다빈치가 일생에 그림을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25점 정도밖에 안 그렸어요.
그 일생 동안 25점 그려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예. 그냥 열심히 그건 한 거고, 잔치집에 가서 자기가 만든 악기로 노래를 불러주는 거는 현금을 받으니까 그게 주 수입원이었는데, 전기 작가들이 그 말을 다 빼놨습니다. 왜냐하면 르네상스 시대에 가수는 그저 서커스단 단원 정도 이렇게 아주 사회적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기 작가들이 의도적으로 다 빼놓고 다른 점만 부각시켰던 겁니다. 다빈치가 가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노래 공부를 해서 그동안 독창회도 2번 하고 이제 3번째 독창회를 하긴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또 어쩌면 한 곡 불러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다빈치를 닮으려고 19월심 살았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닮았죠? 왜 안 닮습니까? 네, 제 얼굴은 시베리아계 동양인 용모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이 얼굴이 됐고, 다빈치는 이탈리아 사람, 유럽인의 용모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이 얼굴이 됐습니다. 다빈치가 자식을 1000명 낳아도 이런 자식 안 나옵니다. 유전자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빈치를 이렇게 좋아하지만 얼굴 변하지 않고, 제가 자식을 1000명 낳아도 이런 자식은 안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유전자 풀, 한반도라는 유전자 풀 속에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굴도 만들어지고, 뇌도 만들어지고, 능력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뭔지, 잘 안 변하는 게 뭔지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잘 안 변하는 것은 좀 후순위로 밀어놓고 금방 바꿀 수 있는 걸 먼저 해야 경제성이 있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유전자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있는 대로 타고난 대로 이걸 전제로 하고 우리의 바꿀 수 있는 걸 생각해서 우리의 발전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이걸 비관적으로 물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동양인과 서양인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건 언제냐? 3만 년 전에는 같았어요.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느냐? 뼈가 나오잖아요. 인골이. 그 인골 가지고 복원을 해보면 유럽인도 아니고 동양인도 아니고 중간형이에요. 그런데 빙하기 이후 2만 5천 년 전부터 빙하기가 시작돼가지고 10,000년 전까지 빙하기 동안에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동양인과 서양인은 아주 다르게 돼서 문화까지 저렇게 다르게 된 겁니다. 초상화 하나를 그려도 저렇게 다르게 된 겁니다. 그럼 되돌릴 수 있느냐? 되돌릴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알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또 우리의 유전적 한계가 뭔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인이 이렇게 5,0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다는데 우리 한국인의 조상이 그럼 어디서 왔나? 자, 인류의 조상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고고학자들, 인류학자들의 공통된 관심사죠. 그런데 사람은 일단 나체로 태어납니다. 어느 날 아기가 나왔는데 털이 없어. 유전이라는 건요, 털이 많다가 한 개씩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돌연히 털이 없는 놈이 나온 거예요. 유전이란, 진화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털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보온장치가 있는 곳에서 살아야 돼요. 옷을 입거나, 그 옷을 발명하기 전에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기온이 1년 중 섭씨 26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곳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털이 없는 인간은 3군데, 여기 중부 아프리카, 여기 순다 열도, 여기 3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겨울에 춥거나 밤에 춥거나 해서 보온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3군데 중에 그럼 어디겠느냐?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는데 여러 정황으로 봐서 분명히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이주해 온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은 이주해 간 거죠. 이 태평양 어떻게 건너서? 갔어요, 다. 걸어서 가든 배 타고 가든 하여간 가가지고 거진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인의 조상도 아프리카에서 왔다. 이거는 인류학 전문가들이 이건 부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통영 앞바다의 연대도 이런데 저 인골이 나와서 제가 복원해 보니까요, 아프리카인처럼 생겼어요. 그럼 우리 같은 얼굴이 언제 생겼느냐? 통일신라 때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아프리카인처럼 생긴 얼굴하고 북유럽인처럼 생긴 얼굴하고 두 종류 얼굴이 한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통일신라 때 이제 여기 이제 중앙집권제는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앙정부에서 다 파송을 하잖아요. 관리도 파송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인구가 다 한반도 내에 섞여가지고 중간형이 만들어져서 우리 한국인 얼굴이 된 겁니다. 예, 국어학자들은 현대 한국어가 신라 말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통일신라 말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모든 여러 정황들이 그런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혈액형의 증거가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요. 언어학적인 증거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해서 동쪽으로 이동해 갔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왜 이사 왔느냐? 서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왜 왔느냐? 사람은 일단 시각이 발달한 동물이니까 본 것을 가지고 몸을 움직입니다. 보고 움직여요. 근데 사람의 뇌는 모든 포유동물의 뇌는 생쥐부터 고래까지 모든 포유동물의 뇌는 이렇게 생겼어요. 시야를 반 갈라서 오른쪽 시야는 이렇게 해가지고 파란색 왼쪽 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이런 거예요. 해부학적인 사실이에요. 왼쪽 시야는 이렇게 안구의 반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합쳐서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가운데 여기는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뇌에도 얼굴 반까지 보이고 이쪽 뇌 얼굴 반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시야가 둘로 나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실 때 이쪽 얼굴은 저쪽 뇌가 보시고 제 이쪽 얼굴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그걸 뇌에서 합쳐갖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는 프로그램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또 어떤 분은 제 얼굴을 더 넓적하게 보시고 어떤 분은 좀 좁게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만났을 때 조용진이다라는 걸 알아보는 데는 착오가 없을 정도. 그 정도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사람이니까 해부학적으로 그러면 이제 먹을 것을 찾아 나섰어요. 그러면 오른쪽 시야에 있는 것이 오렌지가 사과가 과일이 더 크고 화려하게 멋지게 색깔 뚜렷하게 보이는 뇌를 가진 사람은 즉 왼쪽 뇌 시각중추가 그런 정보 처리를 하는 뇌를 가진 사람은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요거보다 어차피 이 사과를 다 한 입에 넣는 건 아니니까 이쪽 사과보다 이쪽 사과가 더 크게 보이고 더 빨갛게 보이면 이거보다 이걸 먼저 잡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 오른쪽 걸 택해서 먹게 돼요. 다음 팔짝 가서 또 하게 돼요. 어차피 미래를 모르니까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해 온 사람들은 오른쪽 시야의 정보를 처리하는 왼쪽 뇌 시각중추가 발달한 사람들이 동쪽으로 오게 됩니다. 동쪽으로 오다 보면 결국은 바닷속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닷가를 돌아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있는 그 순다 열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연중 26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이고요. 지구 생물종의 43%가 다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얼어 죽을 염려가 없고 굶어 죽을 염려가 없어요. 지렁이라도 잡아먹으면 돼. 그 다음에 맞아 죽을 염려가 없어요. 밀림이기 때문에 열대 우림 지역이니까 너 도토리 5개씩 내놔. 알았어? 어디 깡패가 그러면은 웃기고 있네 하고서 식구 데리고 저기 밀림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단체 생활도 필요 없고 무슨 강압적인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몇만 년을 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동양인의 조상이 된 겁니다. 서양인의 조상은 그 다음번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제 실험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크기가 같은 겁니다. 그러나 보실 때 이쪽 게 크다고 보시는 분은 현재 우리 한국인은 4명 중에 1명.
이쪽 게 크다고 보시는 분은 4명 중에 3분. 예, 많아요. 예. 예. 지금 우리 한국인은, 근데 일본인들은 이거 반 50%, 50%예요. 아래 것이 크다고 보는 사람은 2만 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예. 크기가 같은데, 그럼 왜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뇌가 잘못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왜 지금까지 이게 이어져 내려오죠? 잘못 보는 게 좋으니까. 예. 아래에 있는 과일은 햇빛을 덜 받아서 아무래도 뭐 성분이 부족해.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이 커 보이도록 착각하는 뇌를 가진 사람이 큰 걸 따먹게 되죠. 그래서 살아가는데 유리했기 때문에 그 잘못 처리하는 정보 처리 방식이지만 살아가는 데는 유리하니까 없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남아있는 거죠. 자, 지금 유럽인이 이쪽 걸 크게 보는 사람이 많고, 동양인, 동남아시아는 이쪽 걸 크게 보는 사람이 4명 중에 3명이나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인은 동북아시아에 있는데 유럽인 같은 이 감각을 가졌어요. 예. 왜 그랬을까? 예.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이런 거 알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자, 사람은 오른손잡이로 태어나요. 오른손잡이가 원칙이에요. 예. 뭐 여러 이제 손잡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왼손잡이 유전자가 있어요. 그 왼손잡이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왼손잡이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오른손잡이로 태어납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왼손잡이는 뭐냐? 그건 출산 과정에서 뇌가 손상이 됐던가, 그러나 표가 안 나요. 이제 금방 복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른손잡이로 태어나니까 오른손잡이로 물건을 잡을 때는 시야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 빠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오른쪽 시야형, 즉 왼쪽 뇌로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살아가기에 더 유리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동쪽으로 해서 이제 동남아시아에 이제 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중부 아프리카에서 기원해서 바닷가를 통해서 여기서 오랫동안 살다가 일로도 가고 4만 5천 년 전에 구석기 시대 파타고니아까지 갔습니다. 아직 유럽인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다 동양인들이 널리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퍼진 거예요. 물론 여기서 가다가 시야가 왼쪽 뇌로 바뀐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딴 데로 이제 항로를 바꿉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순다열도라는 곳은 빙하기에는 바닷물이 다 양극지로 몰리니까 육지가 됩니다. 여기 노란색. 여기까지가 다 대륙이 돼버리죠. 순다랜드가 됩니다. 그랬다가 바닷물이 다 얼음이 다 녹으면은 바닷물이 높아져서 섬이 됩니다. 그러면 몇 배가 넓어지냐면 이런 섬이 이렇게 넓어졌다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럼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더운 지역이고 살기 좋은데 그 사람만 살기 좋은 게 아니라 바나나 나무도 살기 좋고 뭐 딸기 나무도 살기 좋고 다 살기 좋죠. 그래서 여기 먹고 살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인구가 늡니다. 쭉 인구가 늘다가 바닷물이 줄기 시작하면 인구 밀도가 높아지니까 싸움이 생기죠. 그러면 나가야 돼요. 나가니까 요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주로 바닷가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인구의 이동은 유전자 이동은 3가지입니다. 처음에 먹을거리를 구하러 이동하는 거죠. 여기 먹을거리가 없으니까 먹을거리를 구하러 이동해요. 이때는 남자, 여자 유전자가 가족이 이동하니까 남자 유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겁니다. 남녀 유전자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포유동물의 남성은 여자 냄새를 맡는 그 성페로몬 감수기가 코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서비 후각계라는 건데 다른 냄새는 이 위에서 맡아요. 근데 여자 냄새는 바로 코 입구에서 맡아요. 이게 4km 밖에서도 여자 냄새를 맡아요. 보통 동물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 무슨 사냥을 하러 나왔을 수도 있고 또는 먹을 걸 채취하러 나왔을 수도 있는데 나왔다가 저기 4km 밖에 동네에 어떤 여자 냄새를 맡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글로 찾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4km 밖이니까. 소리도 안 들려요. 예, 그게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알찐알찐 하다가 거기 이제 살아요. 그게 오래되면 뭐가 되죠? 대릴사위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집에서 이제, 예, 애 낳고 그러고 살다가, 예, 이제 집에 가고 싶죠? 그러니까 부인을 데리고 집까지 오죠? 그게 시집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실은, 예, 우리 고구려나 이런 데 부여나 결혼제도도 시작이 이런 남자의 성 페로몬 감수기에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자 유전자가, 예, 여자 유전자를, 여자 쪽으로 이동해, 동쪽으로 주로 이제 이동해 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에 의해서 일어나는 유전자 이동이죠. 크게 세 가지인데, 예, 이런, 예, 유전자 이동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오늘날 유럽인과 동양인은, 제가 유럽인과 동양인이라고 말하면 좀 분류법을 제대로 해야지 저게 뭐냐 하시겠지만 저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인과 동양인은 이제 와서 보면은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달라요. 예. 같은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달라져요. 아니, 요새 국제결혼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 같아질 거 아니냐? 그 집단에 12% 이상이 들어와야 달라져요. 그럼 우리 한반도에 유럽인 유전자가 한꺼번에 1000만 명이 들어오겠습니까? 예? 군대가 점령을 한다고 1000만 명 군대가 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한국인은 계속 한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한국인을 낳고.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 자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우리의 방향을, 살 길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공하는 것이 미술해부학이라는 건데, 미술해부학을 쉽게 말하면 자연물의 모양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우리는 색깔은 연구하지 않고요. 모양만 연구해요, 모양. 예. 모양을 연구하려면 우리가 얼굴 같은 거 볼 때, 아유, 저분 얼굴이 넓적하네. 아이고, 뾰족하고만 다 알죠. 눈으로 보면. 그런데 그걸 저분은 넓적하고 뾰족하다. 그러면 그건 학문이 되진 않아요. 거기까지는. 그냥 느낌이죠. 예. 얼굴 가로가 몇이고 세로가 몇 센치니까 우리가 길게 느낀다. 짧게 느낀다. 넓적하게 느낀다.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서 계량화해야 학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저는 얼굴을 300군데 자로 재서 비교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술해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학자가 붙어서 미술해부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뇌를 자연물이라고 보고 뇌의 모양, 유럽인과 동양인의 뇌의 모양을 비교해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유럽인은 요 빨강색은 개인차가 많은 부위예요. 개인차가 많은 부위를 표시한 그림이에요. 유럽인을 보니까 왼쪽 뇌 이마, 전두엽에는 빨강색이 적죠. 개인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이 왼쪽 뇌 모양은 나온 사람, 들어간 사람, 올라간 사람, 처진 사람, 삐뚤어진 사람 별로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다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인차가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은 뭐 작은 사람, 큰 사람, 삐죽은 사람 많아요. 자, 동양인을 보면 개인차가 많죠. 빨강색이 많아요. 우리 동양인은 개인차가 많아요. 전두엽에. 그런데 어디에 많나요? 오른쪽에 적고 왼쪽에 많죠. 유럽인과 반대로 돼 있죠. 좌우가 반대로 돼 있어요. 네. 뒤통수를 보면 유럽인은 오른쪽 뒤통수에 빨강색이 적죠. 네, 오른쪽 뒤통수는 크기가 모양과 비슷해요. 유럽인들은 서로. 근데 우리는 오른쪽은 다양하고 왼쪽이 비슷해요. 반대로 돼 있어요. 뇌 전체를 다 비교하면 다 반대로 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럼 왜 저렇게 되냐? 저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유전자 조성이 저렇게 돼 있어요. 속단을 하지 마시고 우리 사람 만드는 유전자가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80% 16,000개 이상이 뇌 만드는 유전자예요. 예. 그럼 얼굴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얼굴은 얼마나 되냐? 얼굴 만드는 유전자 몇백 개밖에 안 돼요. 눈 만드는 거, 코 만드는 거, 입 만드는 거 이거 5개, 6개밖에 안 돼요. 예. 그거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술 잘 마시느냐 뭐 이런 거 있죠. 기능을 결정하는 유전자 이게 조금 되고 예. 전부 거의 다 뇌 만드는 데 유전자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80% 어치가 달라요. 유럽인과 동양인.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예, 컴퓨터의 종류가 달라질 뿐이지 예, 좋고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옆머리를 보면 유럽인은 오른쪽 옆머리에 개인차가 많은데 왼쪽은 개인차가 적죠. 왼쪽 귀 뒷부분 여기는 개인차가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 동양인은 반대로 여기에 개인차가 거의 없습니다. 좌우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니까 유럽인은 왼쪽 뇌로 만든 문화는 서로 잘 통합니다. 그래서 예, 문화가 잘 전수가 되고 사용자가 많고 그래서 서양 문화는 왼쪽 뇌가 만든 문화가 많이 남게 돼요. 동양은 오른쪽 뇌로 만든 문화가 남게 돼요. 예, 우리가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를 비교할 때 뭔가 차이가 있다. 그것이 예, 뇌로 따져보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뇌를 이건 뒤에서 본 겁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시야죠. 오른쪽 시야에 있는 것은 왼쪽 뇌 여기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인 정보는 뇌에서 자동적으로 여기로 보냅니다. 예,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로 들어간 정보는 위쪽으로 보냅니다. 예, 여기는 공간 처리를 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개념 처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이 뇌를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화가를 모집하면 이런 사람 중에 화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고 그림 그리게 하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 없어요. 개념적으로 달마는 눈이 땡그랗고 덥석부리 수염에 코가 매부리 코고 이렇게 생겼대. 말로 표현된 전환된 정보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예. 유럽인들은 본대로 이게 공간지각이니까 공간대에서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람을 그리는 나는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그림은 전혀 화풍이 다르게 된 거죠. 예. 이렇게 그리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리게 하려면 제가 막 가르치면 되긴 돼요. 비슷하게 절대 그 위까지는 안 올라가고 그렇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걸 자기가 좋아하고 즐겨야 되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서양 음악은 여러 악기들이 서로 다른 음계를 연주해서 조화를 이루죠. 그걸 화음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화음이 됐다는 것은 음계가 조화를 이루었다 이 뜻이에요. 근데 동양에서는 화음이 됐다는 말이 요게 같은 멜로디를 음색이 다른 악기로 연주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동양인들이 말하는 화음이 잘 됐다 하는 말은 음색이 잘 조화됐다 그 뜻입니다. 동양인들은 오른쪽 뇌가의 청각중추가 발달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오른 뇌가 음색을 처리하는 뇌예요. 음색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려고 하고 서양 사람들은 피치, 음계를 만드는 것이 왼쪽 뇌예요. 세상에는 음계라는 게 없어요. 자, 바람이 불 때 휘 이렇게 부나요? 휘 이렇게 불죠. 그럼 이게 음계가 어디 있어요? 441, 442도 아니죠. 441.1, 442.2도 아니죠. 음계가 무단계죠. 음계가 없어요, 자연은. 시냇물이 절절절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물에는 음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음을 처리하는 오른쪽 뇌는 음계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음계 처리하는 부분이 뇌에서 극히 약하거나 적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음색 처리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동양인이 퍼져서 이제 다 이렇게 갔는데 북아프리카가 건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만 년 전부터. 그러니까 건조해졌는데 서쪽에서부터 먼저 건조해졌습니다. 그럼 여기 물이 없어졌어. 그럼 여기 살던 나무가 말라 죽죠. 열매가 10개, 12개, 3개밖에 안 열려. 그럼 먹고 살 것이 부족하죠. 그럼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쪽은. 동쪽으로 자꾸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다가 나중에는 그나마저 먹을 것이 진짜 없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죠. 그래서 사냥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사냥을 하는 거는 그물 치고 뭐 활 쏘고 이렇게 해서 잡는 건데 그건 사냥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여 북유럽까지 이제 갔을 때는 대형 동물을 여럿이서 힘을 모아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이 한 번 살 맞고 죽는 게 아니고 일주일을 도망 다닙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핏자국 따라서 발자국 따라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각성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뇌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보상 유예 장치가 뇌에 있어야 돼요. 이 고생을 일주일 동안 같이 가서면 이 보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쫓아가는 그런 뇌를 가져야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생겨서 지중해를 돌아서 스페인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러 여기가 자루처럼 갇혔으니까 여기서 오래 유전자 계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냥 유전자가 여기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빙하기에 빙하기 이전에 벌써 이제 올라가 가지고 25,000년이 됐을 전에는 여기서 이제 빙하기가 없어 가지고 이제 빙하에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결혼하니까 더 유전자가 강화가 됐고 이렇게 해서 유럽인이라는 새로운 종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뇌가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뇌가 바뀌냐? 안 바뀌어요. 우리도 안 바뀌고 유럽인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적을 잘 알고 나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25,000년 전에 빙하기가 시작돼서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 히말라야, 몽골 구원이 다 이제 만년설에 덮여서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게 된 시기죠. 빙하기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사는 동네의 산등성 높이에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으면 그게 빙하기 환경입니다. 빙하기에도 시베리아에 여름도 있어요. 그런데 여름이 한 달 정도로 짧아요. 기온도 28~9도 올라가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짧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정도 조건에서는 채소와 과일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먹고 사는 게 짐승을 사냥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수는 불문하고 시차를 두고 이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인류학적 경계가 딱 생겼어요. 지금도 RH-형의 출현 빈도는 지역에 따라서 20배, 30배 높아요. 우리나라는 RH-형 혈액형이 극히 적은 곳이죠. 이쪽이 다 적어요. 이쪽은 우리보다 20~30배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 경계선이 쫙 있어요. 그래서 형질 격이 생겼어요. 지금도 이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10,000년 전부터 여기 알타이 지방이 먼저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던 사람들은 왼쪽엔 산이 있어서 못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는 못 들어가더라도 일부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아 여기 들어가니까 이미 사람이 살고 있죠. 그 사람들하고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과 동양인, 이미 유럽인이 생겼죠. 그러니까 유럽인과 동양인의 중간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이동해서 멕시코까지 내려갑니다. 3대 요인이죠. 식량, 먹을 거리를 찾아서 가족을 데리고 이주해 가거나, 남자 유전자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여자를 찾아서 이동하거나,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이동하거나, 이렇게 이제 유전자가 이동하게 됐고, 우리는 여기 유전자를 한반도의 일본까지 시차를 두고 많이 갖게 된 지역에 속합니다. 그럼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우리 한국인은 시베리아계 유전자를 8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봐도 됩니다. 제 계산법은 뭐냐면 원래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물을 들였으니까 물 들었으면 다 북쪽에서 온 사람으로 쳐주면 중간형을 모두 북쪽으로 쳐주면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우리가 많다 그 말이에요. 북쪽 영향, 북방계형이. 저는 용모로만 보는 겁니다. 용모 만드는 유전자는 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뇌 유전자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경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반구되어 있는 이런 그림들은 오른쪽 뇌의 즉 서양 사람들, 유럽인들, 수렵민들이 보는 뇌 방식으로 본 사람들이 동쪽으로 오면서 유전자가 섞여서 희석돼 가지고 나온 그림이에요.
이 사람들은 눈, 코, 입 생긴 것도 유럽인형을 많이 띤, 즉 북방계형을 많이 띤 이런 형입니다. 그런데 바로 가까이 있는 천전이 있는 이런 거는 남쪽에서 온 사람들의 전자면, 이거는 왼쪽 뇌가 처리한 정보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울산 반구대가 남방계와 북방계가 만난 자리예요. 언제 만났는지는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야겠죠. 네. 지금부터 7분만 쉬실까 봅니다.